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웠던 2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조금 전 우리 축구대표팀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수많은 팬들은 자랑스럽다, 미안해 말라고 외쳤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덕분에 큰 업적을 세웠다면서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귀국길을 문상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우리 대표팀이 모습을 보이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공항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중동에서 뛰는 정우영, 김승규, 그리고 독일 소속팀으로 가는 정우영을 빼고 23명의 선수단과 예비선수 오현규, 벤투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이 팬들 앞에 섰습니다. 12년 만에 원정 16강, 빛나는 성취 뒤에 선수들은 기뻐서 울고 또 아파했던 뒷이야기들을 전해줬습니다. 포르투갈전에 이제 희찬이 형이 그 두 번째 골 넣고 나서는 진짜 눈물이 나왔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포르투갈전 역전골이자 16강을 결정지은 골의 주인공 황희찬은 부상으로 1, 2차전을 뛰지 못해 소가리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말 2차전이 끝나고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날 하루 동안 거의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말 뛰고 싶고. 26명의 태극전사들이 쏟아낸 4년의 노력은 이렇게 결실을 맺었는데, 주장 손흥민이 가장 고맙다고 말한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규한테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사실 저 때문에 와서 희생을 한 선수가 저희 최종 명단에 들진 않았지만 현규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월드컵에 같이 한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낸 노력들이 16강 진출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확신한 손흥민은 팬들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 또 이런 문장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돼서 또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여러 청탁을 받고 돈도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죠. 그런데 박 씨가 이 전 부총장 구속 전에 만났습니다. 청탁이 뜻대로 안 되자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두 사람의 대화가 다 녹음됐고 저희 탐사팀이 해당 녹음 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씨가 언급했다는 유력 정치인들 이름과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광열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구속되기 3개월 전인 지난 6월 초 서울 종로의 한 사무실. 이 전 부총장과 박모 씨 그리고 이들 지인 3명이 함께 만났습니다. 당시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차단을 해가지고 제가 참 얼굴 전화 뵙는 게 아주 힘들어서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막 고리대금업자한테 막 저를 넘기고. 박 씨는 금품을 건넨 과정과 액수까지 언급합니다. 그래, 정치인이니까 당연하겠지. 정말 순수하지. 돈을 줬어요. 얼마나? 자, 스타트가 5천부터예요. 이제 붙인 것만 따지면은 거의 7억. 조금 넘어요. 붙인 것만. 이 전 부총장이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친분을 내세웠던 정치인 이름을 줄줄이 언급합니다. 청와대 가장 나오지, 노영민 시장 나오지, 나오지, 더불어 아주 그때부터 쑥쑥할 정도로 물 나오니까. 박 씨는 이 전 부총장과 나눈 통화와 문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언론에 알려지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4박 5일을 아마 문자 정말 다 섞여요. 기자들이 냄새 맡은 것들은 웬만하면 붙여버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게이트하고 전부 웬만하면 그렇다가 그냥 붙여버리나요. 자신이 준 돈을 돌려주면 개인 간의 거래로 주장할 수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사연 간의 거래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 주장을 했으니 그걸 만들어놔야 돼요. 자, 손아프니까 돈을 일단 갚아. 이자는 내가 나와. 이 전 부총장은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우려합니다. 나는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좋은 관계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모임 직후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부총장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 측은 녹취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이날 대화에서 박 씨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까지 언급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검찰에 소환시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노영민 실장과의 친분을 자주 과시했다면서 한 말인데요. 실제 노 전 실장은 이후에 이정근 전 부총장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출국 금지됐습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사업가 박 씨는 이날 대화에서 노영민 전 실장을 10번 넘게 언급합니다. 노영민 실장 팔고 노영민 실장하고 둘이서 카톡을 나한테 보내면서 자랑하면서 승진했다고 하고. 이 전 부총장이 평소 노 전 실장과의 친분을 앞세운 정황을 언급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검사한테 승진시켜준다고 한다. 노영민 실장 시킨다고 한다. 여기 잔뜩 문자 다 있잖아. 다 그랬죠. 응? 그리고 돈 가져가고 뭐 하나 있는 거 있어? 실제 이 전 부총장은 노영민 전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노 전 실장과 통화하게 해주는 등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 역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받아 또 다른 유력 인사에게 보여주는 등 그 친분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대화에서 박 씨는 노 전 실장을 검찰에 소환되게 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하고 뭐냐 몰랐어요. 안 했으면 승리해서 노영민 소환시킬 거예요. 우리 변호사가 또 검찰에 그렇게 한다고. 예? 아시겠어요? 오늘 그 말씀하시려고 오셨어요?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금품이 노 전 실장 측에 건네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 전 실장은 이 전 부총장의 CJ 계열사 고문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황. 노 전 실장 측은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이름을 왜 이용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10만 청약설까지 돌았던 둔촌 주공아파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청약 경쟁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값이 싸지 않다는 평가 속에 앞집 주방이 들여다보이는 부엌뷰 논란에다가 최근 침체된 시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역대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견본주택엔 10만 명 청약 기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걸려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비롯한 특별 분양에서 미달 사태가 잇따랐고 어제 발표된 1순위 일반 분양도 기대를 빗나갔습니다. 13,600여 명이 신청해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됐는데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점 거실에서 5억이 넘어가는 것은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다가 현금 다 넣어야 됩니다. 또 8년 못 팔고. 여기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부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향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상한선인 12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동의 경우 앞동과 뒷동이 너무 가까워 서로 부엌이 보인다는 논란도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주방 창문을 열면 앞집 주방 창문이 보여 논란이 된 이른바 부엌뷰 견본입니다. 같은 평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새 아파트는 모집 가구 수의 5배를 예비 입주자로 받아야 청약이 마감됩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실수요자가 많아 미분양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분양시장의 찬바람은 둔촌 주공뿐만이 아닙니다. 시세보다 싸다고 홍보해도 높은 금리에 이자 부담도 커져서 집을 사려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부담이죠.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만 6만 가구 넘게 분양하는데 부동산 시장 찬바람은 쉽게 가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원석 기자 리포트를 보고 부동산 시장 전망은 뉴스룸 뒤 유튜브로 하는 뉴스룸 D에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특별공급 신청을 받은 서울 장위동의 재개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둔촌주공보다 분양가가 30%가량 싼 데다 중도금 대출도 되지만 경쟁률은 5.2대 1에 그쳤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71가구에 18명만 지원해서 미달이 났습니다.
분양가는 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약간 좀 높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최고가액을 합산비 포함하면 한 10억 되는데 3년차 아파트가 뭐 지금 그 5천 나왔단 말이에요. 당장 받으면 소리보다 느껴질 거 아니에요? 다른 곳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분양에 값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100대 1을 넘기던 지난해와는 딴판입니다. 열기가 가라앉은 건 급격히 오른 금리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전반적인 가격 하락, 굳이 서둘러서 청약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걸 감안하면 당분간 분양 시장엔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우리 공무원이 숨진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꺼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자 돌아온 답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언급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을 놓고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일단 검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절제를 말하고 있다며 지금은 구속된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 노동자 1명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고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내일은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철강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파업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압박주의를 높이는 것과 함께 노조 내부에도 요인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텅 빈 화물차가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화물 컨테이너는 항구에 쌓여 있습니다. 2003년 8월 화물연대 파업됩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강경 대응을 택했습니다. 파업 닷새째 유가 보조금을 끄는 데 이어 노조 지도부 16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결국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백기투항했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경 대응입니다.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선복귀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열악한 지위를 활용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동조 파업에 나섰지만 건설노조를 제외하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선 정부가 화물연대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이제 고립화되긴 할 겁니다. 철도는 파업 없이 사태를 종료할 수 있는 건 아무튼 화물연대에 다 얹어지게 되면 그만큼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니까. 여기에 최근 들어 각 개별 노조가 자신들의 사업장 노동 조건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는 영향도 있습니다. 또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강경 대응으로 비노조원의 동참을 막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일부 사실이라면서도 대오에 흐트러짐 없이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화 없는 강경책은 노조와 정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정부가 UN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떨어지자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탓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는 아예 내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하지 않을 방침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과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던 정부 기조와는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는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06년 기구가 생긴 이후 출마해 모두 당선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교부 안팎에선 외교 참사란 목소리가 나왔고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으니까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 위원님이 16년 만에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는 내년 인권이사회 선거 자체에 출마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 선거에 계속 나가면서 왜 다른 나라들의 기회를 안 주냐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며 한 번쯤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집중합니다. 서로 표를 주고받는 국제기구 선거 특성상 무조건 출마하는 것보다 당선될 만한 곳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 등을 다루는 인권이사회 선거에 불출마하는 건 그동안 인권과 가치 외교를 앞세웠던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포기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친이재명계가 반박에 나서는 등 당 내부가 소란스럽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경제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IRA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만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과 당원들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거나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려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깨끗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측근들이 구속이 되네? 설마가 아니고 걱정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임계점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은 아예 당대표 권한인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을 더욱 큰 위기에 빠뜨려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사회사욕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내부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당내에선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무실과 관저의 이른바 이사 비용 문제가 시끄러웠죠. 그런데 저희 JTBC가 취재를 해보니 한남동 관저 진입로 보수 공사비를 용산구 예산으로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차피 같은 세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용산구 주민을 위해 쓸 돈이 관저 진입로 공사비에 쓰인 겁니다. 주민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구가 올해 하반기 도로 정비에 쓴 예산은 총 4억 2천만 원입니다. 한 건당 평균 1,500만 원 꼴인데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공사가 2건 있습니다. 각각 1억 2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공사를 한 곳이 어딘지 확인해 보니 모두 새 대통령 관저 인근입니다. 국방부와 대통령 비서실이 소유한 국가 땅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가봤지만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아예 그럼 들어오는 거? 네. 일반 그럼 시민들이 이제 들어가고?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대통령 관저로 바뀌기 전부터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의 관저가 모여 있어 입구부터 시민의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국방부 관리 구역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용산구가 정비하거나 예산을 사용한 일도 없었습니다. 특히 정비에 사용된 돈이 일반 시민들의 도로 민원 처리용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산구위에는 구청의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며 국방부 등을 상대로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공문으로 찍어 내린 거죠. 어떻게 그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그 지자체에 이렇게 은근슬쩍 떠넘기는지. JTBC 김필준입니다. 취재진은 그래서 구청 예산이 어떻게 대통령 관저 진입로 보수에 쓰였는지 추적해봤습니다. 관련 공문을 입수하고 구청 관계자도 만나봤는데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전을 갑자기 하게 돼 예산이 부족하다며 구청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용산구는 8월과 10월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를 2차례 정비했는데 모두 사전에 국방부의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용산구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내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입주를 한 달여 앞둔 지난 10월엔 국방부의 공문 발송 하루 만에 용산구청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청 측은 용산구 예산이 쓰이는 것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경호처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전을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나흘 뒤 1억 2천만 원 규모의 도로 정비 계획이 잡혔습니다. 시민도 이용할 수가 없고 용산구 소유 땅도 아니면 용산구 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지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에 문의하자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고 국방부는 인근 주민들은 사전에 협조를 구하면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 용산구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 공무원은 올해 공사가 이례적이었던 거라며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해드릴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경호처에서 알아서 예산은 다 확보를 하실 거니까. JTBC 김한수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의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사 원인과는 무관한데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 경찰은 골목에 흐트러진 유류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나 휴대전화뿐 아니라 생수병 같은 물건도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사고 엿새 만인 지난달 4일 이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대상은 사탕이나 젤리로 추정되는 물질 그리고 페트병 400여 점. 앞서 11월 31일과 지난달 2일엔 유족의 동의를 받아 희생자 2명에 대한 마약 부검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참사 초기 사고 원인이 마약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도 마약 범죄 여부를 확인했던 겁니다. 유류품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데다 사망 원인과 관련이 없어 검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류물이 누구 건지 특정이 불가능하잖아요. 희생자 또는 유족들 모욕하는 그런 처사이고. JTBC 최규진입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키우려는 노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전히 사퇴를 않고 또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들을 의원들 다수가 해주신 겁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국정조사 뒤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며 정쟁을 키우려는 계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 해임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책임이고 뭐고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까? 해임 건의안 처리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다음 날인 오는 10일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실무 작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반영됐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경찰이 금은방 터리범을 잡고 보니 차와 사무실에서 5억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많이도 훔쳤구나 했는데 이 돈은 모두 위조 지폐였습니다. 경찰도 진짜 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돌을 주워듭니다. 금은방 강화 유리를 깨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은 금은방에 침입해 5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16시간 뒤 부산에서 이 남성과 공범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당 차량에서 현금 더미가 발견됐는데 5만 원권 1억 6,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들 사무실을 뒤졌더니 3억 8천만 원 현금이 나왔습니다. 5억 원 넘게 나온 현금, 알고 보니 모두 위조 지폐였습니다. 이들은 이 복합기를 사용해 약 5억 5천만 원 정도의 위조 지폐를 찍어냈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져보면 굉장히 일반 지폐와 촉감이 유사합니다. 경찰조차 실제 지폐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질이나 형상 이런 면이 굉장히 진폐랑 유사합니다. 더 정교한 위조를 위해 D형 홀로그램 제작 재료들도 준비했습니다. 일당은 지난달부터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은방을 털던 위조 지폐범은 특수절도와 통화 위조 2가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뱀과 구렁이,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 수천 마리를 불법 도살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보신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단속 중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사 먹은 사람도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평범한 시골 농가에 밀렵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농민은 집 앞을 막고 섰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대부가 있어가지고. 고라니 몇 마리 있는지 다친 거. 다친 동물 몇 마리 있다는 말과 달리 냉동고 안은 얼어붙은 동물 사체가 가득했습니다. 비닐봉지에 포장한 건 뱀, 오소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입니다. 모두 4,100여 마리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단속된 최대 규모입니다. 멸종위기 2급 구렁이도 37마리 나왔습니다. 저기 냉동돼 있는 건 이거 한구렁이인 거 알고 잡으셨어? 내가 사는 개인이에요. 단속 농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올무나 덫 등 불법 사냥 도구 60여 점도 나왔습니다. 63살 남성은 야생 동물을 잡아 보신용으로 팔았습니다. 몇 마리 묻은 거예요? 106번가 팔았어요. 실제 효과는 미지수인데다 야생 동물을 몰래 잡거나 먹으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경찰은 구매자들도 모두 추적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오늘 대구는 하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줄 알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제 종이공장 화재 뒤에 종이가 탄 재가 날린 겁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불이 덩어리진 채 건물 아래로 뚝뚝 떨어집니다. 공장 안 가득 찬 종이 상자는 연료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심한데? 무섭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치솟는 불길이 뚜렷합니다. 내려다본 현장은 제철소 재련 장면 수준입니다. 검은 연기는 쉴 새 없이 퍼져 나갑니다. 대구 종이 가공 공장에서 난 불은 10시간 만에야 꺼졌고 소방관 2명과 노동자 3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워낙 커서 불이 꺼진 뒤도 문제였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종이가 탄 분진이 바람을 타고 대구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대구에 첫 눈이 오는 줄 알았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바닥이 허옇게 누른 것처럼 보여가길래 제가 빗자루에 설었어요. 설어서 또 막 나로 날리더라고. 검은색 차는 뿌옇게 변했고 중고차 판매상들은 차를 닦다가 포기했습니다. 서리처럼 이렇게 하얗게 지금 날려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제 차량을 닦아봐야 분진이 계속 날리는 상황이라서 밖에 물건을 내놔야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곤욕이었습니다. 홈프레시가지고 여기 너무 많이 날려와 있으니까 불고 물로 좀 헹가 누르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소방당국은 분진 피해 유의하라는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은 깜짝 놀란 하루를 보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시의 택시 디지털 광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벤처 회사가 매출을 부풀리고 서울시에 로비를 한 의혹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인천에서도 같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인천시에선 택시 위에 다는 디지털 광고판과 관련한 심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한 벤처회사가 인천시에 해당 사업을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관계자가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심사위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심의위원을 심의 전에 2차례 만났고 대표회사는 심의 전에 심의위원을 수차례 통화하고 수차례 만났습니다. 해당 심의는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심의 이후 이 회사는 해당 위원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7,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위원은 취재진에게 연구 용역비를 받은 거라고 해명합니다. 산학협력단도 통해서 랑 공식 R&D를 진행했어요. 이 매체 도입이 적정한지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회사 내부 고발자 주장은 다릅니다. 심사위원들 돈으로 배수하거나 연구영역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실제 이 회사가 서울시 심의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서에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심의위원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통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 로비는 없었고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고 있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젠 금융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농협금융회장에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또 부산에 기반을 둔 BNK 금융회장 후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비망록을 쓴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이 거론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내부 출신으로 농협금융회장에 임명된 손병환 회장. 이번 달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연임 관측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첫 영입 인사입니다. 전임 회장의 중도 퇴진으로 새 회장을 뽑게 된 BNK 금융지주에서도 낙하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피아라고 표현하는 기재부 출신들 인사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선 캠프의 보훈 인사 격으로 또 거론되는. 노조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모여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까지 계획 중입니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 중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비망록을 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엔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치금융의 부활이 예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정부가 원하고 있는 금융정책 그 코드를 맞춰서 대출을 했는데 그게 부실로 이어진다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JTBC 이상화입니다. 중국이 3년 동안 유지해온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지 시위로 드러난 반정부 민심을 감안했다는 분석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봉쇄를 풀면서 불안하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위생당국이 강제 방역 핵심 조치 대부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확진되더라도 강제 격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不再查验核酸阴性证明，不再查验健康码和行程码，对于跨地区流动人员也不再查验。 지난주 백지 시위가 시작된 지 열흘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다만 봉쇄 조치가 갑작스럽게 완화되면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늘자 오히려 시민들이 PCR 검사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但是同样因为大家不做核酸，那么就会导致一个结果，如果有人被感染了是阳性的话，我们其实是不能及时发现的。所以我觉得目前这个政策的话，它是有利有弊。 약국마다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는 동일한 상태고 유명 감기약과 해열제 등은 가격이 2배 이상 치솟고 있습니다. 但是很多人还是有一种恐慌，我觉得才会造成这么多人去买这个东西。 중국에선 이번에도 과학 방역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플라스틱 대신에 나왔던 종이 빨대가 더 좋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흐물흐물해지거나 종이 맛이 난다는 얘기를 더는 안 듣게 됐습니다. 모바일 디이슈로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인도가 없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어린이 보호구역들을 더 둘러보니 위험한 곳들은 또 있었습니다. 인도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들을 이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어린이는 이곳으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빨갛게 색깔도 칠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판도 설치해놨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도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이만큼을 걸어와야 구분된 인도가 나옵니다. 다른 쪽 방향은 어떨까요? 이쪽 도로는 경사가 져서 차가 빠르게 내려오면 더 위험한데요. 그런데 이곳 역시 인도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구간을 도로 한쪽 좁은 공간으로 다녀야 하는 겁니다. 경사에다가 여기 사방이 차가 엉켜 있는데 꼬맹이들이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일방통행 여기는 분명히 가야 돼요. 이번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 앞으로 와봤습니다. 이렇게 정문을 나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노랗게 표시를 해놨고요. 바로 앞에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신호를 따라서 건너면 됩니다. 문제는 다른 횡단보도입니다. 이 횡단보도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호가 없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과 차가 뒤엉킵니다. 급히 차 사이로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 하나 가지고 아예 전체 아이들이 다 생활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은 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동시 신호를 좀 해주셨으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사고가 났다고도 합니다. 저기서 진짜 차에 치였어. 작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다닥 뛰어가다가 사고 났어요. 얘가 어깨뼈가 이렇게 다 부러져가지고 며칠 학교도 못 나오고 등교할 때마다 가슴이 맨날 떨려요. 얘처럼 치일까 봐. 교통사고가 나고서야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관악구청은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신호용 기둥을 세울 경우 보행자가 다닐 공간이 부족해져 설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전남 여수시의 한 초등학교로 와봤습니다. 위쪽 차도에서 이어지는 도로, 이곳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차는 이쪽으로 다니지만 사람은 여기로 다니라고 이렇게 주황색을 칠해놨습니다. 줄자로 길이를 한번 재보면 60cm가 조금 넘습니다. 사람 한 명 정도 다닐 수 있는 폭인데요. 이곳에 색칠은 되어 있지만 안전봉 같은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언제든 쉽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차들이 좁은 길을 지나가고 학생들은 도로 한쪽으로 걸어갑니다. 차에 거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팔이 부딪힌 적이 있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아이를 교문 바로 앞에서 내려주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22년도에 문제가 있다고 시청에 얘기를 했고요. 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울타리나 이런 걸 세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인도를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좋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혀 나오지 않게 하겠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세워왔던 목표지만 결국 안타까운 사고는 또 반복됐습니다. 학교 앞만큼은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어른들의 약속, 이제는 지켜져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여당의 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친윤 모임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께서 또 이런저런 뭐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야 됩니까? 기준이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의 심판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장 의원의 이런 말 벌써 두 번째인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부터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자꾸 다음 당대표는 MZ세대가 공감하는 대표여야 한다고 하자 친윤 핵심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바로 받았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론적이며 지극히 당위론적인 얘기를 제가 한 것인데 심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얘기지 그게 왜 심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이른바 친윤 핵심 의원이 차기 지도부 문제를 두고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당권이야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니 그럴 수 있겠죠. 다만 대통령이 늘 강조해왔던 건 위기였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왜 위기 때 항상 약자만 긴장해야 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월드컵은 박수받고 끝났지만 대표팀 숙소 2701호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함께한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가 한 비판인데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종혁 기자입니다. 월드컵 기간 찍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손흥민부터 황희찬, 김민재, 정우영까지 주요 선수들이 개인 트레이너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곳 2701호는 대표팀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손흥민 선수 측이 별도로 예약한 방입니다. 개인 트레이너가 선수들 근육을 풀어주는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 개인 트레이너는 영국에서도 틈틈이 손흥민의 몸을 관리해왔고 이번 월드컵에선 부상까지 떠하는 상황이라 특별히 동행하게 됐는데 대표팀 내부 선수 관리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축구협회를 겨냥한 듯 반성하고 개선해야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란 쓴소리도 남겼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표팀 내부 의무팀과의 갈등을 암시했습니다. 대표팀의 몸 관리를 도맡는 의무팀이 따로 있는데 선수들은 자기 비용을 내고 동행한 개인 트레이너에 더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들의 요청으로 손이 부르터가며 몸 관리를 해줬는데 대표팀에선 외부 치료라 평가해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선수단이 귀국한 만큼 그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오늘은 건조한 날씨 속에서 정전기 피하는 법을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소요된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따다닥 소리와 함께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면 정전기 때문인데요. 이 전기는 물을 좋아하는데 대기가 건조하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한꺼번에 방출되는 게 정전기입니다. 이 정전기에 취약한 사람은 머리카락 혹은 몸 자체가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성 피부나 또 땀을 적게 흘리는 사람, 또 마른 체형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정전기를 막으려면 적정 습도, 그러니까 대략 50%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습제는 물론 플라스틱이 아닌 나무로 만든 빗을 쓰는 게 좋고요. 또 손잡이를 잡을 때 동전등으로 살짝 건드려서 이 정전기를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연소묘 제품을 입거나 털스웨터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서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데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네, 이 최근에 가끔 비나 눈이 내렸지만 양이 매우 적었습니다. 갈수록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원 동해안 같은 경우는 나흘째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료 습도가 25% 아래로 떨어진 날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건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대기 정체로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0도, 대구 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 낮겠지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광주 12도, 부산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서울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에서는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엔 시청자와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이 있죠. JTBC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